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49일 만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또 부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직접 답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직접 출석하는 것도 변론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의 첫 출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장님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됐다고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 반성이 앞섰어야죠. 어찌됐든 이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 절차이긴 하더라도 그 전에 입장은 있었지만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지켜봤을 겁니다.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고요. 전체적인 진행 사항은 예상했던 대로 기존 입장과 똑같이 모든 이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게 들리지 않아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르겠습니다. 실제 남은 재판에 계속 출석할지 또 어제와 같이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어제와 같은 입장과 설명으로 과연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설득해서 탄핵 심판을 기각할 목적으로 지금 출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의심스럽고요. 결국 어제도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지지층들을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출석이었고 어제 변론 진행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계속 출석할지 왜 출석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헌재 심리에 직접 출석을 조금 앞당긴 거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강제 구인 시도가 촉발이 좀 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우리는 이게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 검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라는 것도 일종의 법 외 기구죠. 그 설립 근거가 없는 그런 법 외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에 응할 수는 없다가 원칙이었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했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건 재판에서는 별도로 다툴 문제고 우리는 헌재 심리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가 해제 의결권을 요구했을 때 바로 또 수락했기 때문에 법상, 헌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는 헌재 심리에서 이런 문제를 다투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출석할까가 관건이었지 대통령의 출석은 사실은 기정사실이었고 예견된 게 분명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나온 건데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도와 무리한 구인을 통해서 자꾸 강제 진술을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출석을 통해서 국민과 사실은 저게 헌법재판관들과 심리를 주고받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 국민과의 대화로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장소가 헌법재판소라는 측면이지.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꺼내면서 모두를 시작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35번을 얘기했고 그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33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자유민주주의인데 계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헌재에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것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만큼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이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도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검찰과 경찰이 다음 달 7일인가가 예정된 게 아마 구속 만기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에 넘기잖아요. 근데 예. 재판 일정과 이게 이제 심리 일정이 동시에 잡힐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런 어떤 외적 변수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앞으로 계엄에 대한 설명과 탄핵 심리에 대한 주 무대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재판정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설명 주 무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에서 오간 주요 쟁점과 관련한 발언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정에서 이 포고령 1호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징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실행 계획은 전혀 없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그걸 있는 그대로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약에 실제 알리기 위한 목적이고 포고령 1호가 그냥 상징적인 것이었다면 오히려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철저히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 1항부터 누구나 뭐 법 상식과 법 지식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보면 이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건 헌법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항을 담았고 또 실제 당일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실행 목적으로 작성된 포고령이었고 또 실제 실행됐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었다고 보고요. 또 뒤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복귀 명령 또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이란 단어까지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전공의 복귀 문제까지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항부터 마지막 항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지금 당장 실현시키고 싶은 어떤 정치적, 어떤 사회적 이 상황을 다 하나하나 좀 담은 거고요. 그게 실제 실행되기 시작했다가 국회 계엄 해제 결의로 중단될 것뿐이지 포고령은 분명히 실행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심판정의 입장한 후에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발언 중에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한 곳이다. 잘 살펴달라고 했는데 국회 측 이제 대리인단은 헌법을 따른다면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포고령 1호에 들어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최고의 그 높은 레벨 수준의 그 권한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시사변이라는 이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계엄을 발동한다가 그게 대원칙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부합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윤 대통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한 사태로 인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지 이것이 사법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이것이 이제 죄의 유무죄 판단하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부각된 게 포고령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기구 설치 문제와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 이제 투입 뭐 이런 것들이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소상히 설명한 과정이 또 있겠지만 여기에서 대통령은 적법하게 권한 내에서 행사했고 그다음에 포고령 같은 경우도 실무자 그러니까 즉 주요 관련 종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은 과거의 것을 원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최종 컨펌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심리에 이제 계속적인 쟁점이 되고 추가 질의가 또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수사의 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있었고 상황을 지시했던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위헌이라는 과정을 다 인지하고 했다라는 개연성이 있을 것인가. 헌재는 그런 개연성을 다투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테일한 정황 증거들보다는 오히려 큰 틀에서의 흐름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포고령 문제, 입법기구 쪽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대통령은 나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사했고 그다음에 그 권한이 해제되고 올라왔을 때 지체 없이 수용했다. 그다음 네. 과정에서 내가 과도하게 그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다투겠지만 그조차도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리에서 다퉈보겠다만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누가 검토까지 했느냐,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에게 쪽지를 누가 줬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좀 엇갈린 진술들, 조금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모든 진술이나 또 향후 어떤 이 대응을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지금 다른 진술이 나온 것처럼 돼 있고 이제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작성 지침을 줬다든가 본인이 작성했다든가
또 이 김용현 측 그 변호인이 밝혔던 것처럼 뭐 통행 금지 같은 문구 삭제를 지시했다든가 이런 다소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결이 다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간단하게 내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진술한 바대로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맞춰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기존 입장도 지금 대통령과 사실은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 형사 이 내란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형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결국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의 어떤 저런 주장들이 일부 이 극우 지지층의 이 설득과 어떤 결집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그게 이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로 이어지는 등 또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은 내일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오늘 이제 내일 출석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그거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설령 출석한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 그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대질 신문이 하면 안 된다. 예. 서로 상급자인 대통령이 있으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 얘기해서 평의에서 이제 이걸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형식적인 것과 상관없이 저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대통령과 약간 그 말하자면 결이 다른 지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꼭 뭐 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도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불확실한 측면은 그날 워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됐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의 그런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최소한 어떤 포고령 작성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대통령의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뭐 통행 금지를 빼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담겨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이 이제 어떤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포고령 1호를 보더라도 예. 분명히 대통령의 결을 달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기억의 어떤 그 연결성 부분들, 기억의 정확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릴 수 있고 그다음에 녹취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이른바 비하기폰 이런 것에 대한 증거 능력 이런 문제들은 좀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겠으나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큰 틀에서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진술에 부합할 것이다. 저는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공소장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급전직하로 바꾸는 건 저는 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 전 장관의 출석과 헌재 심리는 실질적 진실을 또 조금 보는데 도움이 되지 오히려 뭐 대통령의 의중을 따른다든가 하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 측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뭐 군 관련 증인들도 굉장히 많이 출석이 예고돼 있지 않겠습니까? 피청구인과의 직접적인 그럼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겠냐.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을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직접 눈을 마주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라든가 또 성 관련 사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진술 증언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퇴정시킨 후에 이 대기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진술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직접적 명령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진술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통령 눈을 보면서 그 진술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신문하는 게 맞고 아마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평의에서도 그런 상황이 고려돼서 아마 소추인단 측의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평의를 통해서
뭐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의에서 변론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아주 그 뭐랄까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인데 거기 조금이라도 이제 걸림돌이 된다거나 좀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면은 뭐 당연히 좀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 같이 서로 같이 대질을 해서 뭐 대통령과 김영희 장관이 서로 뭐 질의응답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별도의 진술을 하게 할 텐데 그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의 어떤 그런 뭐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저는 그게 꼭 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검찰 공소장에 그 증거 능력으로 입증된 본인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또 이게 조금이라도 좀 그 부담이 되거나 한다 그러면은 좀 평의 자체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라는 얘기라도 혹시 나오면은 헌재가 이런 것들을 왜 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느냐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말하자면 큰 뭐 이게 그 분수령 같은 뭐 중요한 부분은 될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그 김 전 장관이 얼만큼 이제 그 검찰의 진술한 공소장 내용과 부합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사실과 혹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증거에 대한 다툼을 통해서 좀 헌재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라는 건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뭐 따지는 그런 기능보다도 개연성이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줄기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조금 사소하게 좀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헌재는 좀 큰 틀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요. 공수처가 또다시 강제 구인을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오전이었죠. 오동훈 처장이 오늘 중으로 최대한 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뭐 방문 조사, 현장 조사 비롯해서 소환 관련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3차 시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의 수사를 계속 요청한 거 아닙니까? 1차 공수처가 뭐 3차례에 걸쳐서 이 출석할 걸 통보했고, 근데 거기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거고요. 뭐 1회 출석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사실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고 공수처가 범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아예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피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제 구인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피의자 신분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의무죠. 공수처는 당연히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또 검찰과 협의를 통해서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의 사건 어느 시점에서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적어도 어떤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뭐 강제 구인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야 공수처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용한 절차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후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 우리 이 피의자가 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결국 아무 뭐 답변도 하지 않을 텐데 굳이 공수처가 무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하셨는데 오동훈 처장은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이해가 있으면 불복 절차 따라라. 일단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구인에 나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오동훈 처장도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동훈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그리고요.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서신 수발신 금지도 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법조에 정통한 건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이 두 가지는 다 피의자에 적용한 건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도 직계 좀비석에 대한 면회는 허용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 이 두 가지를 제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파렴치한 범죄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검찰, 이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 타고 들어가서 지금 내란죄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 그걸 매개로 타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대 사형이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하고 단죄하겠다?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랬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공수처로 내려가니까 자기들 채용이 있다고 안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1, 2차 체포 시도할 때는 전 세계 생중계 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와서도 강제 구인 시도하고 이거는 대통령 망신 주기에 저는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명분 쌓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체포도 했지만 우리가 수사도 할 만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한 거라 우리로선 할 만큼 해서 이제 검찰로 재판 넘긴다 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이제까지 상황 정리해서 검찰로 넘기는 게 좀 맞다. 능력도 의지도 그다음에 사실상 이게 그 결론 낼 수도 없는 지금 공수처가 이런 좀 말하자면 퍼포먼스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이나 드러내고 하는 모습들은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나중에 사후평가 따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는 공수처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8일까지입니다. 뭐 법원이 연장해 줄 경우에 이제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검찰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수처가 언제쯤 사건을 넘길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적어도 며칠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 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과의 적절한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불응할 것이 뭐 명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강제 구인이라는 절차까지 반복적으로 동원해도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실제 사건 이첩을 통해서 이 공소 제기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마냥 기한을 다 채워서 뭐 이첩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지금까지 어떤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에 검찰의 이 적정한 시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검찰과 공수처 간의 뭐 경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겁니다. 앞선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 편성 지침이 담긴 쪽지를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고 오늘 관련해서 의원들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쪽지를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한 상태인데 앞서 관련한 증인도 출석을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제 헌재에 출석해서 쪽지를 이제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쪽지를 작성한 작성자 역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구속심사 때 언급을 했던 것과 다르게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즉 국무위원들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미 관련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이 면대면으로 직접 뭐 전달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받아가라고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손에서 최상목 대행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직접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진술들은 다 일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절차든 아니면 향후 수사 절차든 저런 주장들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비상입법기구는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헌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의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그게 헌법 76조 1항의 뭐 비상경제 명령에 따른 어떤 조치였다고 또 입장을 내놨던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지의 세 가지 사항을 보면 국회의 모든 예산, 그러니까 수당, 보조금, 임금까지 모두 차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폐쇄하고 기능을 마비시킨 이후에
헌법상 그 성립할 수 없는 비상입법 기구를 통해서 국회 기능을 대체하고자 했던 게 그 쪽지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76조 1항을 갖다 댈 수가 없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76조 1항의 비상경제 명령도 선포한 이후에 국회 승인 등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지 헌법 76조 1항에 있으니까 그런 입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쪽지를 건넸다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부터 법리적 주장까지 하나도 성립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그 주장 자체로서 이미 인정될 수 없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서 사실 탄핵 심판 절차에서 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후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결국 이런 입장은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게 결국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그 입장 자체 그것만 유지하면서 지지층을 계속 결집하고 호소하려는 목적 외에 이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서 탄핵 심판을 기각받고 또 내란죄 혐의를 벗겠다. 이런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쪽지를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앞서 청문회에서도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의 질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은 사실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쪽지를 받았다라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겠습니까?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 사항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과연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제 이게 국회 권능을 이거는 이제 침해하는 거니까 이게 말하자면 헌법 위반의 가장 중요한 소지가 되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권한 대응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인지 대통령실 관계자인지 너무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돌아가서 보고 나니까 차관보가 그때 뭐 하나 받지 않았느냐 해서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였다. 그래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어제 대통령의 그 진술 중에서 약간 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어제 진술이 있었어요. 어제 그 헌재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국회 해산권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입법기구를 만든다? 아니 그러니까 해산기구가 없는데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해산 후에 입법기구를 만든다? 그거는 조금 앞뒤가 배치되는. 그래서 대통령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나는 준 적도 없고 물론 대통령 관계자가 있지만 결국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도 과거의 것을 원용해 왔고 그것을 뭐 베끼다시피 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과거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원용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한 것으로 얘기한다는데 사실 이 쟁점은 제가 보기에 결국 최권한 대행이 헌재 혹시라도 또 증인 채택되면 나와야 되겠죠. 예. 나와서 이게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윤 대통령 준 적이 없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인지 관계자인지 헷갈리고 그다음에 나는 나중에 돌아와서 받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장관들도 지금 국조에서 조태열 장관만 본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전혀 본 기억이 없다는데 그럼 이렇다면 거의 뭐 4인 4색에 지금 배치된 진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 배치되는 진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윤 대통령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군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해놓은 게 있죠.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서 여러 명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각종준 특전사령관도 문을 깨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또 아직 정적수가 안 찬 것 같은데 당장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최초 부인했던 수방사령관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2차장도 계엄 직후에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이 실제 실행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일관되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진술들이 일치하는 데다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돼서 그 상영된 그 영상, 국회 영상을 보면 그 행위들이 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군들이 총을 앞세워서 실제 본회의장이 있는 그 로텐동을 3층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기 그냥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신용마다 끝내려고 했겠습니까? 특정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던 중에
다행히도 해제 결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강변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다 하나의 연결된 목적이 있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비상입법기구 논의도 그렇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고 그것을 대체할 입법기구로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존 국회 예산을 다 차단하고 이게 이 내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최초 다 확인된 사실관계도 다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 탄핵 심판 절차든 아니면 수사 절차든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범죄 성립이나 탄핵 사유로서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론가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이게 그 헌재가 회의록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그 국회에서 진술했던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을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관들의 진술은 일치합니다. 거의 이제 일치하는데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이제 직접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화기에서 이제 녹음했던 기능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 녹취록을 하는 건데 그거는 현실과 쉽지 않아 보여서 사실 이게 좀 핵심 증거란 말이죠.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법기구 설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국회 선관위 투입, 그다음에 포고령 1호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 증거를 윤 대통령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탄핵 소추의 사유에 부합할 수 있는가? 이 점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중요하게 뭐 아주 디테일한 진술이나 증거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헌재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형사법에서 이제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엄중히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앞으로 더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제 더 증인들을 더 부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듣느냐. 근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군 지휘관과 경찰 지휘관들의 진술이 정말 그 싱크로율 100%의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헌재에서도 이걸 다퉈볼 여지가 좀 뭐 상당히 뭐 소추인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그 여기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이걸 또 어떻게 입증할지 참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어제 헌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직접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이거는 지금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의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계속 제기하고 본인이 직접 그 주장을 함으로써 지금 밖에서 대통령을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입장에 부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12월 3일 계엄 선포 담화에서도 그렇고요. 포고령에서도 그렇고요. 부정선거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실제 목적은 그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지만 그 부정선거 의혹이 이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담화할 때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이 선대위 회의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확인되는 내용들도 있다고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단순히 뭐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명분으로 해서 실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실제 그래서 뭐 이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지시까지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선거 의혹은 헌법재판에서 주장될 내용도 아닙니다. 거기에 탄핵 소추사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그게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재판장들도 헌법재판관들도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주장을 어제처럼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아마 제한 조치를 해서 쟁점과 관련이 없는 문제로 봐서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죠. 이 주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밖에서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 같은 게 초래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주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변론이 아닌 지난 2차 변론이었죠. 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주장을 했고 어제 또 직접 윤 대통령이 출석한 자리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거는 쟁점 사항이 아니다. 제안해달라고 재판부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앞으로의 변론 기일에선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다뤄지는 겁니까? 저는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국회 소추인단이 형법상 내란죄 빼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가 심의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했다라는 지금 그 국회 소추인단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이걸 판단할 수 있었던 대통령의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이 상황이 중요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선관위에 갔지만 위력적이고 적극적 진입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난 15일 날 공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 SNS 통해서 가짜 투표지가 있었고 확인됐고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있었고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도 많다 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온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심리의 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려 할 것 같지 않고 만일 대통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실체적 진실이 없이 계속 이 주장만 반복할 경우에는 신뢰를 잃을 테고 나머지 주장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